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시작했죠. 지금 시간이 딱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취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취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취득세 세율이지만, 우리 지난번에 22쪽에서, 그때 그 취득세에 대한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취득의 구분, 그 취득세 특징에서는 원칙이 신고 납부하는 거다, 외외로 보통이익수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취득의 구분에서는 이제 우리 사실상의 모든 형태의 취득이 있고, 그리고 23쪽에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등 네 가지 경우는 또 취득으로 의제가 된 것도 있죠. 실제 취득은 아니더라도 어떤 가액 증가 등으로 인해서도 취득으로 보는 취득의 의제. 그리고 23쪽에서는 이제 취득세 과세되는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률에 지방세법에 열거된 그런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만 한한다. 그리고 또 24쪽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26회 시험에서도 납세의무자 쪽에서 출제됐죠. 특히 그 납세의무자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내가 무허가로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을 해서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중요했습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하더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이다. 그리고 취득 시기 3절에서 봤는데, 취득 시기 3절에서는 유상 승계 취득이 거의 출제되죠. 매매 등 이러한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는 국수 공판장 5가지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즉 대금 청산일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개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빨리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제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서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취득시기다. 그리고 우리 26쪽에서 그 4절에 취득세 과세 표준 봤어요. 취득세는 뭘 갖고 계산하냐면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란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자의 신고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데, 근데 외외가 있죠.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 등이 있어도 해당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이 간다. 그리고 무상인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무상취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그랬죠. 그리고 특례가 있습니다. 26쪽에 시가 표준액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이면서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증이 이루어진 이러한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되더라도. 그리고 27쪽에서도 기타 취득세 과세 표준을 봤는데, 기타 형태로서 특히 28쪽에 과점주주 쪽, 과점주주 쪽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과점주주 쪽에서는 그 설립시 과점주주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시는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증자 등을 통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과점주주의 지분을 모두 취득으로 봐버린다. 그리고 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되면 과거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재차 과점주주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종전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보다 증가분만 취득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29쪽에 우리가 이제 5절에 취득세 세율인데, 우리 취득세 세율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취득세율은 한 건 안 빠지고 출제가 됐죠. 반드시 취득세 세율은 출제됩니다. 간단하다면 별로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절 취득세 세율인데 제일 출제가 잘 되는 것은 표준세율이죠. 근데 이 취득세 세율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만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죠. 부동산이냐, 부동산이 아니냐, 부동산이 아닌 것더라도 차량도 있고, 뭐, 기기장비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선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세율이 다릅니다. 선박의 취득, 차량의 취득, 세율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부동산 이외 기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출제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죠. 자,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입니다. 자,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때 우리는 이제 취득 원인, 어떤 형태로 취득하느냐, 취득 원인이 유상취득이냐, 상속이냐, 증여냐, 또 원시취득이냐,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유상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뭐를 취득했느냐 이거예요. 농지냐, 주택이냐, 농지, 주택 이외 기타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죠. 자, 이거 반드시 표준세율. 작년 26회 시험에서도 이 표준세율이 출제됐죠. 여기서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다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통상 유상거래가 제일 잘 나오죠.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 출자, 공매나 경매도 유상거래입니다. 공매나 경매 등 이렇게 유상거래로 논밭, 과수원, 목장용진, 농지의 취득은 1천분의 30으로 한다고 그랬죠. 1천분의 30이 3%.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경우는 좀 다르죠. 주택의 경우는 현재 6억 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 1%. 6억 초과 9억 원까지의 주택의 취득가액에선 1000분의 20, 2%. 9억의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30, 그죠? 그래서 주택은 그냥 1%, 2%, 3%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6억 1000만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6억에다는 1%, 1000만 원에 2%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6억 초과되는 주택은 전부 다 6억 1000만 원에 곱하기 2%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초과된 것만 높은 세율이 아니라 그냥 그 구간 6억에서 8억 구간, 9억 구간에 해당되면 무조건 1천분의 2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농지나 주택 이외 기타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기타 부동산은 뭐 임야로 나올 수도 있고 시험은 구체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냥 매매로 임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매매로 임야라든지 또는 상가라든지 기타 뭐 공장이라든지 하여튼 농지와 주택 이외의 기타 부동산의 매매 등 유상취득은 1천분의 44%를 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속은 뒤에 38선을 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3%가 있고 2.8%가 있고 그러죠. 2.3%는 논밭, 과손, 농지 상속의 경우에는 1000분의 2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으로 농지를 뺀 주택이나 임야 등 상속으로 주택이나 임야 상가 등은 1000분의 28 그렇죠. 2.3%, 2.8%, 농지가 2.3%, 상속도 잘 시험에 거론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등이 나오게 되면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으니까 취득세는 없는 걸로 착각한 분들이 많아요. 취득세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별도고 또 취득세는 또 별도예요. 상속으로 취득해도 취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나 좀 매매 등보다는 세율이 좀 낮죠. 1천분의 23, 1천분의 28.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은 증여로 시험에 나오죠. 증여의 경우는 1천분의 35로 합니다. 다만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1,000분의 23. 이렇게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까지 나와버려요. 매년 내다 보니까 비영리 사업자까지 이렇게 출제를 해버립니다. 어쩔 수 않게 해야 돼요. 자, 원시 취득이라면 1,000분의 28 그러죠. 그 옛날 과거에 한 11회 때인가 실제 계산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 주택을 기존의 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기존에는, 옛날에는 저 주택이나 똑같은 거죠. 상가나 매매 등일 때는 똑같은, 지금 좀 다르죠. 하여튼 간에 주택이든 상가든인데, 주택이 오래됐어요. 낡아가지고, 기존의 주택을 헐어가지고, 거기 토지에다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1억이라고 돼 있어요. 신고가액이 1억이라고 돼 있고, 시가 표준액은 8천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1억으로 신고했죠.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1억으로 해야 되죠. 여기다가 취득세 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신축이니까 원시이득이죠. 그러면 1000분의 28을 곱해야 되죠. 그럼 2.8을 곱하면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 28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익자, 신탁재산에 취득은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합의물이나 총유물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총유물, 합의물에 대해서 분할이 될 때는 또 취득세 과세됩니다. 이때는 1,000분의 23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공유물 분할 또는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강의한 내용, 그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취득 원인하고 취득 원인 주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틀린 것은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가로 주고, 이제 표준세율을 1,000분의 30, 그럼 틀리죠. 상가 매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1,000분의 40 그래야 되죠. 근데 1,000분의 30 그래요. 그럼 틀리죠? 1,000분의 40 이렇게 돼야 되죠. 농지라고 나오면 1,000분의 30 맞죠? 농지 매매는 1,000분의 30 이렇게요. 그리고 과거 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표준세율이. 그리고 매매로 취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매매로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자, 1번 논, 2번에 밭, 그 다음에 3번에 과수원, 4번에 목장용지, 5번에 임야 그래서 뭐가 세율이 달라요? 매매로 샀죠. 매매로. 임야가 다르죠. 왜냐면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는 매매인 유상거래일 때는 1,000분의 30인데 임야는 1,000분의 40이죠.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표준세율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은 이 표준세율이 되는데, 통상은 이 표준세율로 쓰는데, 근데, 도지사는 시도지사, 특별시, 관시, 도세죠. 취득세가. 그러니까 해당 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해당 이 표준세율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 얼마까지? 100분의 50 범위 안에까지. 이걸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탄력세율은 조정세율이라고도 달리 해도 되는데, 이때 조정할 때 중과세율, 무겁게 매긴 중과세율로 조정하면 안 돼요. 표준세율을 갖고만 조정합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취득세는 탄력세율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까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럼 탄력세율은 간단하고 있다는 정도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죠. 중과세율은 이제 상당히 이제 무겁게 매기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만 해줬을 뿐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중과세율이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도 있고, 그리고 또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의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안에서 중과세율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30쪽에 그 적용 대상, 중과세 적용 대상 있고 중과세율이 이렇게 표로 돼 있죠. 요즘은 그 표 정도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깊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아주 깊게 내지는 않아요. 옛날에 20년이 될 때는 아주 깊게 냈는데 깊게 내지는 않고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제가 그 요약집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약집을 수준을 더 벗어나가지고 더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과세율에서 먼저가 사치성 재산 있죠. 다른 것보다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더 잘 나와요. 사치성 재산. 이 사치성 재산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제가 조금 전에 표준세율을 다시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치성 재산은 이 표준세율, 자, 이 표준세율에다가, 더 합산한다라고, 합산. 이 표준세율에다가 더 합산합니다. 더 합산해가지고 플러스 시켜요,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이 중과기준세율, 이 중과기준세율에 대해서, 는 그냥 작년까지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이 중과기준세율에 대해서 약간 좀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쪽에 그 표 밑에 보면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1000분의 20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다 추가시켰어요.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이 되는 세율로 그래요. 그 말이 더 들어간 거죠.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000분의 20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1000분의 20으로 보세요. 표준세율에 이렇게 더해준다 이거요. 네, 표준세율에 더해준다. 또 조금 이따 대도시에 대해서는 또 빼줍니다. 또 빼주는 거 있어요. 빼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감이라고 돼요. 일단은 가산만 하면 안 돼요. 가감. 일단은 이제 가산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가산합니다. 사치성 재산. 이걸 합산한다. 가산해요. 그리고 1000분의 2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퍼센트로 고치면 2%예요. 그렇죠? 퍼센트로 고치면. 자, 그래서 이 사치성 재산은 이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의 2%에다가 100분의 400으로 가산한다 그랬어요. 이 100분의 400으로 그걸 우리가 4배수라고 그래요. 편의상 여러분들 4배수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배수. 시험은 100분의 400을 곱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4배수. 그러니까 2%의 4배수를 더 합산한다 이거죠. 그럼 2%의 4배수면 편의상 우리가 8%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시험은 8%를 합산한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그래요. 100분의 400을 표준세율에 합산한다. 쉽게 말하면 2%의 4배를 합산한다. 8%를 합산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사치성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제목 정도로 나오는데 조금만 더 깊게 할게요. 사치성 재산 반가로 1번에 별장이라고 돼 있죠. 야, 별장은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피서, 휴양,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과 부속토지다. 원래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로 신축해놓고 주거용 건물로 신축하거나 주거용 건물로 취득을 했어. 그러면 늘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그런데 주거용 건물로 신축하거나 주거용 건물로 매매로 취득해가지고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이나 피서나 휴양 등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이 건축물도 있고 이에 딸린 토지도 있어. 그러한 건축물과 토지를 묶어서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별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 이따 또 하겠지만 처음에는 사치성 재산이 취득이 아니더라도 5년 안에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그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8%를 더하도록 돼 있어. 5년 안에 사치성 재산이 되더라도 그러면 내가 주거용으로 취득해가지고 4년 반을 주거용으로 썼어요. 4년 반은. 아직 이제 근데 4년 반밖에 안 지났어. 근데 이제 그 후로부터는 주거용으로 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뭐가 됐어요? 사치성 재산 별장이 되죠? 그래도 중과세가 돼. 네? 그래도 중과세가 됩니다. 좀 이따 이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는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주거용으로 늘 사용하지 않고 피서, 휴양, 놀이 등으로 쓰여지는 건축물 및 그에 딸린 토지를 사치성 재산 별장으로 본다. 그리고 요 토지까지 별장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표시 안 해버려요. 토지를 그냥 따로 불분명 상태로 해놔버려요. 경계 표시가 없어. 그러면
더 작살내버려요. 이 바닥 면적에다가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10배수로 곱합니다. 그러니까 10배를 이 별장 토지로 봐버려요. 10배까지. 여기가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다. 400제곱미터면 좀 상당히 크죠. 100평이 초과되니까. 그런데, 근데 아예, 토지에 대한 경계가 없으면 4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의 10배. 그럼 얼마? 4000제곱미터를 별장의 토지로 봐버립니다. 10배까지. 예? 그러면 1000평을, 별장 토지로 봐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건축물하고 토지에다가 이렇게 8%를 더 내봐봐요. 8%를. 그럼 작살 나버린 거지.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4%다. 그러면 여기다가 8%를 더 보태봐. 그러면 12% 내야 되잖아. 12%. 12%. 그러면 엄청나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다. 별장이 10억짜리다. 그러면 12% 곱해봐요. 그럼 얼마 나와버려? 1억 2천만 원 취득세 산출세액이 나와버립니다. 엄청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게 중과가 센 겁니다. 이게 사치성 재산. 그죠? 별장. 뭐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죠. 별장. 이거 취득하면 이렇게 4배를 합산한다. 8%를 합산한다. 편하게.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요즘은 이제 주말 농장 등으로 시골에다가 체험하기 위해서 규모가 좀 적은 그런 읍면 소재, 주거용 주택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농어촌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읍면 소재, 규모가 일정한 그런 농어촌 주택은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서 제외시키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네모 박스 안에 나와 있죠. 대지 면적으로는 662제곱미터 이내로서 건물의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대지로는 약 200평 이내의 토지로서 그 건물의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그 건물의 시가 표준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등등 있죠. 요것이 이제 사치성 재산 별장에서 제외시키는 농어촌 주택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 모의고사는 수치까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660제곱미터 이내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등등 나오는데 그냥 실제 시험은 그렇게 깊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읍면, 읍이나 면, 시골이요. 그러니까 읍이나 면 지역에 소재하면서 규모가 뭐하네? 일정한 거, 규모가 좀 얼마 이하, 이렇게 660제곱미터 이하 등 일정한 규모라고 그래. 일정한 법령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사치성인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읍면 소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사치성인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가로 2번, 이제 별장 끝났고요. 반가로 2번은 해원제로 운영돼야 돼. 반드시 해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라고 해야 돼요. 해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인데, 근데 그 뭐까지 포함되냐면 그 골프장에 잇목까지 포함돼요. 골프장 보면 잇목도 있잖아요. 나무, 멋진 나무, 소나무 등 그런 잇목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해운제 골프장이나 잇목, 골프장 안에 있는 잇목은 이 중과세를 때 이렇게 4배수, 8%를 중과세할 때 승계취득은 제외돼요. 승계취득은 꼭 중과세 제외. 과세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중과세는 제외한다 이거예요. 어쩔 때는 승계취득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운제 골프장 건축물 및 토지 그리고 그 토지상의 잇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꼭 거기다가 줍니다. 승계취득은 제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승계취득을 제외하고는 해운제 골프장 건축물이나 토지 잇목은 사치성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운제 골프장을 뭐 그 신설해서 등록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만 중과세를 해주는 거고 남의 거를 이렇게 승계로 취득하는 것은 중과세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해운제 골프장 승계 취득은 중과세를 안 한다. 그 이유는 있지만 뭐 그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해운제 골프장도 잇목까지 포함해서 중과세 대상인데 승계로 취득한 것은 중과세를 제외한다. 중과세를 제외한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이거는 그냥 제목만 나옵니다. 그냥 좋지 않는 거잖아요. 뭐 도박장 등 큰 그 융주점 등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도
당연히 사치성 재산이 된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도 사치성 재산이 돼요. 자, 고급주택. 근데 이 고급주택도 사치성 재산인데, 우리가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인 공동주택하고 꼭 구분하죠.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주택은. 그래서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될 때가 있고,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되는 기준이 다르겠죠. 어차피 우리가 단독주택 가격도 다르고, 공동주택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가 다르죠. 그리고 자,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고급주택이 되는 형태가 네 가지 형태가 있고요. 공동주택이 고급주택 되는 형태가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고급주택의 형태는 다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근데 일단 자세히 깊게는 안 나오니까 잠깐만 이제 확인만 할게요. 우리가 뭐 고급주택이 될 때 면적만 얼마 초과돼 가지고 고급주택이 된다면 시골에 있는 주택은 웬만하면 고급주택일 거예요. 면적이 막 다 크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또 일정 가액만 초과되면 고급주택이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은 뭐 24평밖에 안 돼도 막 12억, 13억 이런 식으로 거래되기도 해요. 그럼 고급주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고급주택은 면적도 얼마 초과해야 되고 가액도 얼마 초과돼야 되고 주로 그럽니다. 면적도 얼마 초과해야 되고 가액도 얼마 초과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면적은 이제 단독주택 그냥 참고예요. 구체적으로 내진 않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 된지 안 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으로는 662제곱미터 초과해야 되고 건물 연면적으로는 331제곱미터 초과해야 돼요. 그 면적만 초과해서 고급주택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 초과해야 돼. 그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만. 지상에 이제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쪽의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 초과해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건물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이 주택을 공시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이 건물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공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 그 공시되는 가액이 6억 원이 또 초과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 초과합니다. 물론 주차장 면적을 빼고 계산해야 돼. 주차장 면적을 빼고 계산해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죠. 그리고 이 지상의 건물의 시가 표준액만 9천만 원도 초과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 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이 또 6억 원이 초과돼야 돼. 그래야만 고급주택이 돼요. 예.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단독주택에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데서 제가 그랬어요. 단독주택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완전히 특별한 주택이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주택이죠. 보기 힘들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이 6억 초과 안 해도 돼.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이에요. 특별한 주택이잖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에스컬레이터가. 별로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죠. 또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20평,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20평인데 제곱미터로 우리는 이제 하죠. 그래서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어. 자,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특별하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만 설치되어 있어도 금액이 6억 초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특이해야 될 것은,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뭘로 본다? 고급주택이 되는 거다. 왜? 특별한 주택이다. 이걸. 특별한 주택이다. 그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집에 3층짜리 주택인데, 3층짜리 단독주택이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그런다고 뭐 얼마나 뭐, 특별하네, 뭐 그러진 않잖아.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뭐 설치될 수 있죠. 어떤 목적으로? 자, 하여튼,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어요. 근데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얼마 가액이 초과되면 이제 6억 초과되면 고급주택이 돼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엘리베이터에서도 그 소형 200kg 엘리베이터는 또 제외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 3층짜리인데, 집에, 부모님이 막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장애인 복지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급주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가서 고급주택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200kg 이하만, 는 제외되죠. 그럼 왜 하필이면 200kg 이하로 돼 있을까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인은 70kg, 남자 성인은 70kg로 봅니다. 성인은 보통. 저는 그거 안 넘어요. 안 넘습니다. 남자 성인 보통이, 예.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몸무게 갖고는 이제, 뭐라고 안 듣는데, 키로는 보통이 안 된다고 자꾸 야단을 맞지만, 하여튼, 보통 성인은 평균을 70kg로 봐요. 근데 여성은 60kg로 보면 보통 60kg로 봐요. 그러니까 3인승 정도죠. 200kg은. 왜 그러면 또 3인승이냐? 이 장애인이 혼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이 장애인으로 설치 정도 돼 있으니까 고급주택은 안 본단 말이야. 장애인이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부축해야 되지. 근데 한쪽만 부축이면 한쪽으로만 기울일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사람 정도의 엘리베이터 200kg 정도 이하 설치는 고급주택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했어요. 하여튼 간에 고급주택은 깊게는 안 나와요. 깊게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고급주택 내면 그 특이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가액에 상관없이. 보통은 6억 초과돼야 고급주택이 되는데 6억 초과 상관없이 고급주택이 되는 거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에 설치되면 6억 초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이다. 자, 공동주택. 자, 시험문제는 틀리게 나오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으로 나와요. 공동주택은 245제곱미터 초과해야 돼. 그러면서 물론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245제곱미터 초과해야 되고 6억 초과.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 초과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6억 초과되면 아파트는 무조건 고급주택이 되는데, 근데 그 아파트가 15층짜리가 있는데 15층의 꼭대기층은 2개 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층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층형 2개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알겠죠? 복층형은. 하여튼 요 수치를 좀 아세요. 245제곱미터 초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급주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까지 초과해야 돼? 6억 원까지. 원래는 우리가 6억 원까지 초과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것은 6억 초과 상관없이 고급주택이 됐다. 특별하니까. 그죠? 아파트도 6억 초과해야 돼요. 공시가격이 6억 초과해야 된다. 딱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사는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죠? 고급주택이 흔합니다. 흔해요. 그럽니까? 안 하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고급주택이 3개밖에 안 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시험지 낸 놈이 좀 그렇죠. 낸 놈이. 그죠? 그러니까 내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괜히 봤어요. 속만 상했죠. 고급주택. 이런 주택에 살 거, 취득세 좀 내더라도. 자, 속상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러면 얼마나 할 때마다 속상하면 어떻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고급주택. 고급주택.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또 고급주택, 사치성 재산이 됩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 주택이 고급주택이다. 이런 거 좀, 본인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큰애가, 정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주택에서 살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런 주택에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또 꼭 그렇게 되진 않죠. 뭐 또 잘해야 돼? 사기를 잘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사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죠? 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대기업에 어디 들어갔어. 부장 된다 하더라도 뭐요? 힘들죠. 고급주택,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집에서 살기 힘들죠. 만약에 내가 어디 그 회사의 부장이야, 부장.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딱 설치된 주택에 살아. 그럼 나보다 위에 있는 상관이 나를 좋게 안 봐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고급 선박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급 주택 봤어요. 그다음에 고급 선박, 요런 5가지만 해당되니까 고급 자동차니 이런 것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합산한다. 중각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를 합산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세요. 우리가 상속으로 주택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28이죠. 맞아요? 상속으로 주택은. 그럼 2.8%잖아요. 근데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는데 해필이면 이런 고급주택이야. 그러면 표준세율 2.8%에다가 요 8%를 플러스 시켜. 그러면 10.8%가 되겠죠. 맞아요?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13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어. 그러면 9억이 초과되지. 그러면 1,000분의 30이죠. 3%죠. 여기다가 고급주택 해당되면 플러스 8%를 해. 그럼 얼마? 1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상가 매매는 1,000분의 40, 4%죠. 맞아요? 근데 4%인데 이게 고급 오락장이야. 그럼 고급 오락장이면 사치성이죠. 그럼 8% 플러스. 그럼 얼마? 12%. 그렇죠? 네. 무조건 어떤 분은 8%를 더하니까 무조건 12%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당 그 표준세율에다가 요 8%만 더 합산해준다 이거예요. 사치성 재산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 자,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중과세가 있어요. 31조. 가로 2번. 이 부분은 정말 제목 정도로만 나옵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요거 해야 돼. 요거 사업용으로 이용돼야 돼.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부동산 등이라고 해요.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사업용으로 과밀억제 권역. 그럼 여기서 과밀억제 권역은 수도권 내입니다. 수도권 내를 말하는 거고요. 수도권 내를 말하는 거고. 근데 단서가 있죠. 이 과밀억제 권역 내는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또는 유치지역, 공장 유치지역이라고 그래요. 공장 유치지역은 제외합니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나 공장 유치지역은 제외요. 자, 수도권 내를 우리가 과밀억제 권역인데 무슨 지역은 제외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 유치지역은 제외한. 이러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적용합니다. 자, 표준세율에다가 합산을 하는데 방금 중과 기준세율 2%다라고 배웠어요. 1022%가 배웠죠? 여기다가 100분의 200으로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2배로 합산하죠. 2%의 2배는 4%예요. 방금 사치성 재산은 2%에 여가 곱하기 100분의 400. 여가 100분의 400으로 됐죠? 근데 과밀억제 권역은 100분의 400으로 하면 안 돼. 그보다 낮은 100분의 200으로. 자, 그러면 이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두 가지. 제목인데, 제목 정도 필요하는데, 31쪽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반가로 1번 이렇게 돼 있어. 자, 과밀억제 권역. 자, 과밀억제 권역 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법인은 그럽니다. 법인이라고 돼 있고. 자, 여기서 법인은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요.
우리 모든 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모든 법인인데 그 법인에 꼭 요거 해야 돼. 요거 본점용해야 돼. 또는 주사무소 해야 돼. 본점 주사무소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에 대해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그럽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인데 이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또 신축 목적으로 그 다음에 증축 목적일 때만 하나입니다. 증축만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 과밀업체 권역 내에서 회사, 법인의 본점용으로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신축으로 취득하거나 어떻게 취득하거나 증축으로 취득할 때 한해서는 이렇게 2배를 플러스 시킵니다. 2%에 2배를 더 플러스 시켜줘요. 2배를 플러스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인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요. 자, 그리고 지점 들어가면 안 돼요. 지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만 취득해야 돼. 사업용 부동산. 신축과 증축. 그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과밀업체 권역 내 그럽니다. 31쪽 밑에서 좀 8번째 줄에 과밀업체 권역 내에서 공장이란 말 들어있어요. 공장에 뭐라고 됐어? 신설합니다. 공장을 신축한다. 증설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사업용에 해당되는 하는데 그냥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기 장비를 포함해서 사업용 자산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용 자산 취득. 여기는 사업용 자산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도 더 추가로 포함한다? 차량 기기 장비. 여기는 차량이나 기기 장비가 더 포함돼요. 차량 기기 장비가 더 포함됩니다. 차량 기기 장비가 더 포함된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이 공장의 신설이라는 것은 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란 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적어도 얼마 이상 돼야 된다. 500제곱미터 이상이 신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 공장에서는 안 된다 이거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신설이 돼야 된다. 증설은 이제 증축하는 거 아니에요. 종전보다 100분의 20 이상이 많아져야 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증설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500제곱미터 이상 정도는 아셔야 돼요. 신설한 공장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중과세를 한다고요? 얼마 이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옛날에 오래전에 20문제 막 15회 때까지는 20문제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 부분까지 깊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틀리게 나왔어요. 33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신설에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 공장의 연면적은 얼마 이상 신설을 해야 돼? 500제곱미터 이상은 신설해야 돼. 조그만 공장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신설이 돼야 된다. 어디에서 그렇다고? 과밀업체 권역 내에서. 뭐또 포함한다? 차량, 여기는 차량과 기계 장비를 포함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제목만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수도권에서 공장 신설할 일은 물론 나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 갑자기 로또 1등 해가지고, 3명 나가지고 30억 받았어. 아니, 40억 받았어. 세금 띄고 한 25억 받으면 과밀업체 권역 내에서 공장 신설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것도 아주 잘 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어디만 해당돼? 수도권 내 과밀업체 권역 내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전에다가 뭐 사무소 낼 때 해당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수도권 내에요. 대전광역시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과밀업체 권역에 안 들어갑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4개 경기도 14개 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중과세가 있어요. 32쪽, 가로 3번 있습니다. 가로 3번. 뭐 교재 있으니까, 뭐 요약집 있으니까 쓸 필요 없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 취득 중과세라고 되어 있어. 여기는 대도시 안에서, 그냥 봐봐요. 대도시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그냥. 부동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 취득은, 자, 표준세율에다가 몇 배수를 해버리냐? 100분의 300, 3배수를 해버려요. 3배수를 해버려요. 3배수를 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를 해줘요. 중과 기준세율이 2%라고 그랬죠? 2%에 100분의 200.
두 배. 2%의 2배. 그러니까 4%를 마이너스 해준다 이거예요. 4%를 마이너스 해준다. 표준세율이 몇 배 가지고? 3배 가지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2%에 2배를 마이너스 해줘요.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중과 기준세율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줄 때 가감하거나 그랬죠? A. 그러니까 가감, 차감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중과 기준세율이 무조건 더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있다? 차감. 그래서 가감한다 이거예요. 표준세율에 보세요. 차감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대도시 안에서. 그러면 대도시하고, 여기, 대도시하고 과밀억제 권역하고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이때 대도시는, 여기서 대도시는, 이렇게 봅니다. 공법에서 말한 대도시하고 틀려요. 똑같은 과밀억제 권역 내인데, 과밀억제 권역 내요. 수도권 내요. 똑같은데, 단, 산업단지는 제외요. 과밀억제 권역 내인데, 뭐는 제외? 산업단지는 제외. 조금 전에 과밀억제 권역이라면, 이제 수도권 내인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공장유치지역도 제외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 제외? 산업단지 제외.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말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대도시대도 어디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수도권 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공법의 대도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 권역 내다. 근데 산업단지는 제외된다. 산업단지만 제외된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대도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대도시대에서 중과세는 이렇게 3배를 한 다음에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중과 기준율 2%의 2배를 빼줍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저한테 왜 세율을 이렇게 복잡하게 적용합니까? 3배 해가지고 다시 빼고 2배를.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정한 겁니다, 이거.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은 전부 다 어디서 정해? 국회에서 정합니다. 국회에서 정해.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인데, 친구를 제가, 철도 영무직을 뽑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제가 책까지 주고, 발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예, 합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도 나왔겠다. 거기 이제 영무직으로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저를 이제 저로 인해서 합격을 했어요. 제가 책도 주고, 하여튼, 원서도 제가 사진과 받아가지고 대신 접수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합격을 해놓고는 나중에 좀 다른 친구들한테 좀, 내가 여기 다닌다고 좀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나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삼성 대기업에 다니는, 선을 봐가지고, 직장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 거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돈을 더 잘 벌더라고. 좀, 이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좀, 좀 그러기는 하죠. 일단, 다른 데 하지 맙시다. 바로 수업 시간이. 하여튼, 우리가, 대도시에서, 과밀억제 권역 내인데, 꼭 산업단지는 제외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중과세에서 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일단은, 이 대도시 내에서, 여기서 또 법인이란 말 나와. 법인이 나오는데, 설립, 지점 등은 설치라고 그래. 설치라고 그래. 설치. 또 설치 및 전입시. 전입을 할 수도 있어요. 과밀억제 권역 밖에,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대로 전입할 수 있어. 전입시의 그래요. 전입시의. 여기는 그냥 부동산 취득 그래요. 무슨 취득? 부동산 취득이요. 부동산 취득. 여기는 그냥 부동산 취득이에요. 또 똑같아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시 여기도 그냥 부동산 취득입니다. 여기는 여기 2배 플러스 해줘. 4% 플러스 해주는 여기 과밀억제 권역 내의 중과세는 사업용 부동산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만 들어가? 사업용만. 그런데 여기 대도시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부동산 취득입니다. 여기는 뭘 포함한다? 비사업용을 포함합니다. 뭘 포함한다? 비사업용을 포함한다. 비사업용을 포함한다. 좀 비사업용을 포함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 32쪽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쓰게 되니까 32쪽에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보면 주가 나옵니다. 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 밑줄은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원용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복지 목적으로 사원 복지 목적으로 일구의 연면적이 몇 평밖에 안 돼. 네? 얼마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사원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대도시 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은 뭐만 적용한다? 표준세율 적용. 자, 60제곱미터 이하에다 좀 밑줄이에요. 사원용, 일구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부분인 사원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어떻게만 적용한다? 표준세율만 적용합니다. 표준세율만 적용해요. 위에 있는 동서분이 어디 회사에 다닌단 말이에요. 만동가 다니는데 그 사원용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규모가 좀 적어요. 그런 경우는 대도시 안에 있어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구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것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중과세를 했습니다. 제목 정도만 좀 필요해요. 자, 사치성 재산 5가지. 사치성 재산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사치성 재산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4배라고, 4배. 100분의 400을 합산하에 적용되는 거,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네모 안에 자료에서 찾으면 모두 몇 개냐 나왔어요. 그러면 5개. 별장, 해운조 골프장, 고보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인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율을 4배가 아니에요. 2%의 몇 배? 2배를 표준세를 합산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 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있고, 또 과밀 억제 권역의 공장의 신설 500제곱미터 이상 신설 증설시의 사업용 자산 취득이 있죠. 그 다음에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 취득도 중과세죠. 여기 부동산 취득은 비사업용을 포함합니다. 비사업용을 포함해요.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2%에 2배를 다시 빼주게 되죠. 4%를 빼주게 돼. 대도시 내에서 뭐 한다?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시 등의 부동산 취득이 있다. 이거는 5년 내까지 포함돼요. 5년 내까지 포함. 그러니까 설립, 설치해가지고 5년 내 취득 부동산 포함한단 말이에요. 5년 안에까지 설립, 설치된 후에 5년 내까지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 해버립니다. 5년 내까지. 자, 공장 신설 증설 부동산 취득도,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부동산 취득도 이렇게 중과세를 적용한다. 자, 그리고 32쪽에 4에 보면 세율의 특례가 있죠. 자, 세율의 특례. 자, 세율의 특례까지 좀 하고 시겠습니다. 자, 세율의 특례. 이 세율의 특례는 4입니다. 이제 4. 자, 세율의 특례는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과세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례로 세율을 좀 혜택을 주는 특례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런 것을 형식적 취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표준세율 있죠? 여기서 무조건 중과기준세율 2%를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2%를 차감해줘. 이런 특례를 해줍니다. 이런 특례를 2%를 빼주게 돼요. 자, 예를 들면 2%가 상당히 큰 거예요. 자, 상당히 큰 겁니다. 자, 상속으로, 자, 가정에서요, 상속으로, 우리가 10억짜리 상속으로 10억을 받았지. 10억짜리 주택이다.
상속, 10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 10억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1000분의 28이죠. 1000분의 28이에요. 그러면 상속 주택 1000분의 28이지, 표준세율이. 1000분의 28. 1000분의 28이니까 2.8%요. 그러면 10억에 2.8%면 얼마 나오죠? 10억에 2.8% 곱하면 얼마예요? 280만 원이 아니지. 2,800만 원이죠. 2,800만 원. 2,800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2%를 빼줘봐. 2%를 빼줘봐. 그럼 2%를 빼주면 0.8%만 주면 되죠? 10억에 0.8%면 800만 원. 보세요. 2,800만 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2% 2천만 원 빼주고 800만 원만 내면 얼마나 감소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특례란 말이야. 엄청난 특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특례를 해주는 것이 있어. 상속주택에. 만약에 이 상속주택이 내가 무주택자예요. 내 가족이. 내가 1가구라 그래. 1가구가 우리 가족이 내가 지금 4인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야. 무주택자인데 마침 기다렸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 10억짜리를 상속을 받게 됐어. 그러면은 1가구로서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죠? 그럼 2% 빼줍니다. 2% 빼줘요. 2%. 그러면, 1000분의 28이 아니라 2% 빼서 1000분의 8만 종이에요. 8만 종입니다. 1000분의 8. 그죠? 이건, 목포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배운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 시아버지, 시부모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서울에 사시더라고, 서울에. 예, 서울에 사시는데, 근데 하필이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 이게 10억짜리가 넘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10억짜리가 넘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 시어머니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주더라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또 등록까지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따로 사니까 별도 일가구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걸 상속을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뭐가 있어버려요. 얼마 전에. 그리고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주거용으로 주택 임대로 하고 있어. 주택 임대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임대되니까 주택으로 봐요. 실제 주택으로 봐버리지. 그러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상속을 받았잖아요. 상속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안 돼버리지. 예?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어버리지. 그러니까 요 2% 혜택을 못 봐버렸어. 2% 혜택을 못 봐버렸어. 그러니까 2,800만 원 취득세를 내야 돼. 2,800만 원 취득세에다가 또 따라 붙는 세금 있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따라 보니까 3점 몇 프로 내야 되지? 3점 몇 프로? 그러니까 3천 몇백만 원.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만 준비를 했었더라면, 조금만 준비를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얼마 안 된대요. 오피스텔이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이라도, 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면 그 어머니가 오피스텔로 임대한 거 있죠? 그걸 갖다 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가로, 상업용으로 이렇게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래가 준비를 해놨으면은 2% 빼주니까 0.8%만 되면 됐을 뻔했어. 0.8%만. 근데 세상 일이 또 그게.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돌아가실 것 같으면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1가구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은 무주택자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빼준다? 2% 빼준다. 그거 있죠? 상속으로. 자, 그리고 32조.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조. 한가운데 있죠? 동그라미 1항입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를 했어요. 그때 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도 2%를 빼줍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고른대요. 동그라미 2번 나왔네. 방금 말한 거 상속으로 뭐요? 1가구 1주택의 취득. 근데 고급주택은 뭐라고 써? 제외라고 돼 있죠. 3번 법인의 합병에다 비출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취득. 동그라미 4번 공유권 분할에다 비출해요. 공유권 분할. 동그라미 5번입니다. 건축물의 이전이라면 비출. 이전. 동그라미 6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우리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하는 거 있죠? 재산분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2%를 빼주게 됩니다.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합병이니 분할이니 이전이니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합병, 분할, 이전이란 말이 주로 들어있죠. 근데 이제 합병, 분할, 이전이란 말 안 들어있는 거 있네. 환매 등기, 그죠? 매도자나 매수자 간에 환매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매도자나 매수자 간의 서로 간의 취득이에요. 환매 기간 안에 이루어진 거. 자, 그리고 상속으로 뭐가 있다?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이렇게 2%를 빼준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은 이것보다는 혜택이 좀 적어요.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준세율이 2%를 넘어요. 2%를 넘었는데 그냥 중과기준세율 2%만 적용합니다. 자, 2%만 무조건 하겠다 이거예요. 무조건 2%만 적용하겠다. 자, 2%만 적용하는 거 있습니다. 특례. 동그라미 1항 나와요. 32쪽 밑에 두 번째 줄에 개수로 인한 취득이에요. 건축물 개수로. 개수로 인한 건데 면적 증가분은 제외라고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면적 증가로 인한 경우는 지난번에 원시 취득을 해 세율을 적용하죠. 원시 취득의 경우는 1,000분의 28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뭐가 증가될 때? 가액이 증가될 때만 2%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인 1,000분의 28을 적용해요. 네, 됐어요. 주의. 이것도 다 출제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33쪽. 선박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 종류 변경 나왔고 토지 지목 변경도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 나오네요. 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제란 말 나와 있죠. 과점주제 주식 취득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뭐예요?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 증가. 동그라미 2항 차량 등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동그라미 3항 과점주제 주식 취득. 느낌이 뭐예요? 이게 취득 의제죠? 취득 의제 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꼭 동그라미 1, 2, 3을 묶어서 취득 의제. 취득 의제 부분은, 부동산의 취득 의제 부분은 취득세 몇 프로 적용? 2%만 적용합니다. 취득 의제, 동그라미 1, 2, 3이 취득으로 의제돼요.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는 취득 의제가 아니에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쪽에 4, 5번은 동그라미 4번, 5번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그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2%만 적용합니다. 무덤이라든지 무덤 그 자체라든지 또 무덤하고 이렇게 접속된 그 토지가 있지 가지고 묘지라고 그러죠. 묘지. 무덤도 있고 그다음에 접속된 잔디 심어지고 이걸 앞에서 묘지라고 그러죠. 그 무덤과 이렇게 묘지 토지 취득에도 취득세 부과합니다. 근데 2%만 부과해요. 2%만 부과한다. 그리고 원래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 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등 단순히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1년이 초과돼. 그러면 1년 초과되면 임시 건축물을 보기 어려워. 그럼 1년 초과되면 과세를 해. 그럴 때는 2%만 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하지 않고, 자, 이거, 위에 걸로 시험 문제 되면 밑에 거가 답이 되는 거고, 밑에 걸로 시험 문제 되면 위에 거가 답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례를 구분해 줘야 돼. 요 가로 1번의 특례냐, 가로 2번의 특례냐. 구분이 참 쉬워요. 가로 1번의 특례는 합병, 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공유권 분할, 합병, 분할, 이전,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맞아요? 요것이 가로 1번으로 가죠. 그 다음에요.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 취득 의제는 어느 쪽으로 가요? 요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되는 쪽으로 갑니다. 특례가 어느 쪽으로 간지 구분되죠? 취득 의제는 2%만 적용. 이혼, 재산분할, 합병, 분할, 이전, 이런 거 나오면 이쪽, 위쪽으로 가고요. 반드시 이 특례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올해도 이 부분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회 세율 적용입니다. 세율 적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세율 특례까지 받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율 적용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이거요. 자,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5년에다 비추래요. 취득 후 5년 내까지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더 추가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설명했죠. 처음에는 주거용 건축물로 취득을 했는데 5년 안에 별장인 사치성 재산이 되면은 중과세를 증여하죠. 그래서 그 부족세액을 더 추가로 더 징수됩니다. 추가로 더 징수돼요. 그 다음에 5년 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별장으로 중과세 안 맞으려면 시골에 주택을 취득해놓고 5년 이상 주거용으로 쓴 다음에 이제 주거용으로 안 쓰게 되면 이건 별장으로 안 봐요. 몇 년 내까지만 돼. 5년 내까지 취득해서. 그리고 가로 2번은 생략하고 가로 3번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도 중과세가 되죠. 근데 그 공장 신설 증설의 소유자와 신설 증설한 자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 증설합니다. 그래도 무조건요. 소유자가 신설 증설로 보고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한다. 소유자 이외의 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도 누가 신설 증설한 걸로 본다? 소유자가.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별표 3개 쳐놓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된 거죠.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이 되면 그중 높은 세율. 높은 세율에다 크게 동그라미. 같은 취득 물건인데 세율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러면 2개 이상으로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정해라. 일단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취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확인해 보죠. 먼저 동그라미랑은 유상거래란 말로 돼 있어요. 유상거래. 매매도 유상거래로 돼 있어. 근데 이제 주택이네. 주택은 6억 이하까지는 1천분의 10. 6억 초과하고 9억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1천분의 20. 그럼 만약에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취득하면 1천분의 30. 세율을 각각 적용하죠? 통상 표준세율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잘 나오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서 뭐를 빼줬어? 중과기준세율 2%를 뺐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은 이걸 뺐단 말이에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뺐단 말이에요. 뺐어요. 요즘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유상거래입니다. 매매로 농지의 취득이에요. 매매 등 유상거래로 농지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자, 농지외라고 그래 있어. 농지외 기타 부동산의 취득은 1천분의 40. 상가 등은 1천분의 40.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별장, 고불악장, 해운제 골프장, 곱주택, 곱선박 5가지 사치성 재산이죠. 이거 부동산의 취득은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2%에 100분의 200이요, 100분의 400이요. 100분의 400으로 합해야 되죠? 100분의 400으로 해야 돼, 사치성 재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여 표준세율에 얼마까지 가감할 수 있다.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죠? 그걸 동그라미 5번 끝털이다가 탄력세율이라고 써놓습니다. 탄력세율, 이렇게. 탄력세율,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모의고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어려운 예제도, 잘 해결되는데, 근데 꼭 모의고사로다고 해도 왜 틀린지를 모르겠어요. 네, 모의고사로 나오면. 자, 세율 100% 출제된 세율 부분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답니다.